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기획하게 된 뭐 여러 가지 배경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동산 매매 가격이 이게 반등이냐, 아니냐, 바닥이 도대체 언제 형성되는 거냐, 정말 내 집 하나 들고 있는데 이거 오르는지 떨어지는지 모르겠다, 불안하다, 뭐 그런 말씀도 많이시고, 뭐 여러 가지 역전세난이 온다, 뭐 2차 하락이 온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을 놓고 도대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그런 궁금함이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 읽어주는 남자 채널과 매일경제 M+와 공동으로 이 자리를 기획했고요. 참고로 M+는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머니쇼를 기획하는 그 매일경제 신문사에서도 머니쇼를 기획하고, 그리고 M+라는 이제 채널에 가셔도 제 칼럼이나 우리 이광수 의원님 칼럼도 보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정말 쟁쟁한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칼럼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영상도 공동으로 여러분들께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M+도 참조해 보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M+는 너무나 지금 신문 기사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뭐를 봐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뭐 많은 정보들이 나오니까 M+는 봐야 될 정보만 드리겠다라는 컨셉으로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을 공동으로 주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안내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워낙 솔직하고 워낙 자기가 보고 있는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속 시원히 저도 역시 제 의견이 틀릴지라도 제 의견을 소상히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아마 우리한테 주어진 그 종이가 있는데, 종이가 백지입니다. 질문지 없습니다. 이 백지에 저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적어 나가려고 합니다. 앞에 있는 랩탑은 그냥 여러분 실시간으로 채팅 올라오는 걸 확인해야 되니까 확인하는 것이고, 지금부터 진중하게 토크를 좀 이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토론하고 싶은 게, 지금부터는 제가 진행자가 아닌 이제 토론자로 바뀌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23년 하반기가 시작됐잖아요. 상반기를 지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반기를 놓고 한번 어떻게 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셨는지, 이 시장의 모습을 어떻게 좀 정의하고 싶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한문도 교수님 먼저. 혼돈의 시장이었고요. 혼돈의 시장이었다. 네. 무주택자와 다주택자와 1주택자 네. 분들이 서로 바라보는 모습이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일단 좋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마음에 안 좋으신 분도 있고, 중요한 건 이제 어떤 정책이든지 어떤 네. 경제 상황이 왔다가 네. 항상 균형점을 다시 찾아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이제 기점이죠, 지금이. 네. 그래서 하반기 시장에 대한 시각이 다 다른데, 네. 팩트도 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네. 저 상반기 시장은 혼돈의 시장이었고, 하반기는 혼돈이 좀 이어질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모습이 확연하게 자리 잡을 것이다. 네. 상승이든 하락이든. 근데 저는 매우 약간 하락 쪽이죠. 그렇군요. 정상화 쪽이죠. 정상화 쪽. 정상화 쪽이시고.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우리 이광수 위원님도 한번 여쭙습니다. 23년 상반기만 봤을 때, 좀 때 이제 하반기를 논하니까, 어떻게, 상반기 시장을 보셨습니까? 굉장히 흥미로웠죠. 왜냐하면 상반기가 가격이 이제 하락하다가 회복하는 기간이 왔는데요. 네. 과거에도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사실은 시장에서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이 시장을 또 판단하는 게 사람마다 또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험이 과거에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님, 근데 왜 과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저희가 예측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냐면, 네. 한국 부동산 시장이 투자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 투자화되어 있는 시장은 저는 예측 가능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어쩌면 제가 생각한 게 네. 아니면 뭐 이 흐름이나 굉장히 흥미로웠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나중에 이 시간을 지나고 났을 때 네. 두고두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이 기간을. 네. 이 기간을 어떻게 평가할 건가. 아, 그게 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되게 저는 시장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네. 네. 23년 상반기 경제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 참 흥미로웠다. 박정호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거나 아니면 전망을 좀 부탁받았을 때, 네. 그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질문이, 교수님은 요즘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세요? 라는 질문이 있으면, 네. 저희가 그런 과정에서 그냥 편하게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기간이 상당 기간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제 2023년 상반기부터는, 교수님은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네. 저는 그걸 요즘 어떻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냐면, 오늘 지구 날씨 어떤가요? 라는 질문을 받아들이는 지구 거예요. 날씨. 예. 네. 무슨 얘기냐? 오늘 지구 날씨가 다 동네마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2023년 상반기부터 네. 이제 그 전에도 사실 기조는 많았고 흐름은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부동산 시장도 대세 상승, 대세 하락의 구간은 좀 이제 점점 없어지는 이제 원년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징후를 참 많이 느껴서요. 예. 오늘 그런 얘기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의미심장한 표현이었고요. 지구 날씨와 같았다. 대세 상승, 대세 하락. 이게 없는 그냥 그런 약간 미지근한 물로 가는 것 아니, 같다. 양극화될 것 같아요. 양극화될 네, 것 네, 같다. 차별화. 네, 양극화.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얼마 전에 이야기 나눴었던 그 탈동조 예, 이야기. 그렇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그 얘기도 좀 이따 네.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23년 상반기 경제를 봤을 때 지독히 어려웠다. 지독히 어려운 경제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상반기보다는 조금 좋아요. 근데 조금 좋다고 상저하고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전 정부한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저하고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 상저하저다. 그런데 상반기보다만 하반기가 좋으니까 고처럼 보이는 거지. 하반기도 안 좋아요. 그러나 상반기보다는 나아요. 근데 경기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요. 상당히 우리 세계 경제, 한국 경제를 억눌렀었던 그 변수들이 조금씩 둔화되어 가요. 그래서 하반기가 그나마 나아요. 근데 부동산 시장도 상반기를 봤을 때 혹 표현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떤 집을 많이 갖고 있는 분, 또 대출을 많이 끼고 집을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혹독한 부동산 시장이었다. 이렇게 표현도 많이 하시고, 집을 안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이거밖에 안 떨어졌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도 하시겠지만 왜 이거밖에 안 떨어졌어? 저마다 다른 거예요. 지구 날씨처럼.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부동산 시장을 놓고 보면 상당한 상승 이래 상당한 또 조정 국면이 진행됐었던 그게 23년 상반기였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제 근데 제가 이제 박 교수님 말씀 듣고 이 부동산 시장에서 저희가 좀 제 개인적으로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양극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지역적으로 차이가 나고. 그런데 저는 결국엔 수렴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왜냐면 일종의 쓰는 자산이어서 결국엔 이 자산 가격이 오르면 이 자산 가격이 싸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대체 효과가 생겨서. 그래서 수요자들이 여기서 밀려서 결국엔 시간의 문제지 이것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단기로만 보면 서울 강남만 오르고 인천은 떨어지고 이럴 수 있는데 서울이 오르면 인천은 언제든지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왔고. 그런 차원에서 전 전망할 때 전 개인적으로는 그 표현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지역의 양극화가 커질 겁니다. 사실 이건 부동산 시장에서 조금 다른,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배터리 주식 막 오르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주식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건설주가, 제가 건설회사를 분석하지만 건설주가 옛날에 GS건설이 주가가 20만 원 했다고요. 근데 시가총액이 막 이렇게 올랐는데 주식시장이 지금 2만 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주식은 차별화가 커질 수 있죠. 근데 부동산은 단기적으로 보면 양극화가 일어나고 차이도 늘어나지만 근데 결국에는 수렴한다. 그게 떨어지는 방향이든 올라가는 방향이든.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면 이런 거죠. 양극화인데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이게 오르고 이게 안 오를 수 있죠.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게 또 오른다는 거예요. 안 오를 그러니까요. 때.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같이 오르고 같이 떨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를 놀아주는 전망에서 네. 저는 양극화라고 하는 게 예. 저도 비슷해요. 의사결정에 좀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부동산. 좋습니다. 그러면 네, 당장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화나셨네. 아니요 너무 좋아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지금부터 진행자가 없으니까 네. 질문 저한테도 해주시고 네. 공격적인 질문도 네. 좋고요. 네. 넘겨주십시오. 제가 네.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예. 한번 통계를 돌려왔어요. 예. 지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집값이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을 은회색으로 구분해서 찾아왔는데 네. 서울과 이제 광역시 이제 제가 시간상 모든 광역시 다 돌리진 못하고 할 수 있는 것만 찾아왔는데 보시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단순히 여기 보실 분 여기 네. 보시고 네. 몇 주 동안 뭐 그냥 잠시 반등하고 이런 거 빼고요. 통계적으로 확연하게 상승이라고 구분하거나 하락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 구간들을 표시를 해보면 그 기간이 2008년부터 요즘 이슈 되기 전까지 2020년까지를 보면 다 시즌이 달라요. 네. 그래서 서울이 올라갔던 시즌들하고 부산, 그 다음에 대구, 인천, 광주 지역이 다르고요. 잠시 또 지방까지는 해봤거든요. 네. 이거 좀 넘겨주시죠. 지방역시 같은 경우는 우리 뭐라 그럴까요? 혁신도시 이슈랑 네.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있었던 그 기간에 해당되는 요쪽 가운데 거기만 공통 분모가 상당히 있을 뿐이지 나머지 지역에서는 약간의 편차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희한한 건 뭐냐면 가장 최근에 부동산 대세, 요즘은 이제 하락이었지만 그 직전에 있었던 구간만큼은 다 같이 올랐어요. 그야말로 그때는 진짜 부동산 불붙은 거죠. 보시면 서울도 그레이존으로 상승 부분이 확인됐고 부산도 마찬가지고 대구, 인천, 광주광역시만 좀 예고 지방까지도 전부 부동산이 최근에는 같은 움직임을 보였던 거죠. 근데 최근 그 구간을 빼고는 적어도 통계적으로 같이 대세 상승이라는 구간이 사실은 그 전에도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책적인 요소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를 투기 과열지구로 묶어버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풍선 효과라고 해서 지방에 갑자기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시간텀을 주고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다시 지방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과열지구로 묶어버리거나 그러면 이제 또 서울의 다른 형태로 또 이제 왕건이 하나만 잡겠다라는 형태로 또 움직이는 형태가 있고 그래서 정책적인 이슈 때문이라고 저는 분석이 되는데 의외로 상승하는 기간과 텀은 좀 차이가 있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결론이었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옆에서 우리 이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는 저도 동의를 해요. 보시면 앞에 있는 광역시를 보시면 서울의 집가 상승 추세고요. 부산도 마찬가지고 대구도 마찬가지고 광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프의 플럭추에이션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광수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르는 형태로 같이 귀결이 됐거든요. 시차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런데 이제 제 전망은 앞으로는 저것마저도 달라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요즘은 양극화란 단어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왜 달라지나요?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결국 그 부동산에서 하방 경직성을 만들려면 무조건 실수요자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특히 그냥 광역시 이하의 시군 단위,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도 단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냥 시군들이 주로 위치되어 있는 도 단위에서는 이제는 정말 엑소더스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온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자주 듣는 에피소드인데 이거는 뭐 제가 연구하다가 우연히 들었던 예래서 한번 그걸로 말씀드리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지방마다 이제 강의를 가면 우리 김 교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상공회의소 강의 많이 가시잖아요. 그럼 그 상공회의소에 계신 분들은 솔직히 그 동네에 이제 부자들이세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환담을 나누거나 그러면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시고 그 공장이나 뭐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좀 보수적인 투자 기질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 분들이 주로 하시는 방법은 자기가 터를 잡고 있는 공장이나 지역 근처에 토지나 아니면 뭐 그 건물이나 이런 걸 추가로 매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뭐 좀 약간 지방에 계신 분들은 보수적인 성향이 많아서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건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의 요즘 상황이 어떠냐면
자신이 예전에 잘 나갔었을 때 샀던 상가 건물이나 여러 가지 배후지에 있는 건물들의 공실률이 이제 50%가 넘어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상주라든가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도시에 광역시 이하의 바로 도시들 같은 경우는 인구가 근 30년 동안 5분의 1 토막에서 8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이 선택하는 기조는 아직까지도 비즈니스가 되니까 뭐 몇 년 지나면 10억, 다시 15억, 20억씩 현금이 생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옛날에는 근처에 펜션도 사고 건물도 사고 했는데 이제 그러지가 않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구조적이고 공간적인 어떤 변화인데 장기간에 흐를 그런 분들의 자금 흐름이 이제 자꾸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방에서는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줄 실수요 개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봐서 이제는 일본처럼 좀 다른 기저가 많이 목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부동산 매매 가격이 반등하냐 반등하지 않냐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야기가 엇갈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로 간 거예요, 지금은. 다시 이제 반등 하락을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이 트렌드라는 측면에서는 저도 이제 우리 이야기 나눴지만 작년에 경기전망서 낼 때 제가 23년 경제 부동산 시장의 주된 트렌드, 23년부터 시작되는 그 트렌드를 탈동조화라고 설명했습니다. 탈동조화는 커플링의 반대죠. 따로따로 논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구 감소를 가지고 매매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전국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트렌드인 거죠. 근데 인구 감소의 대상은 사실은 수도권이 아니라는 거죠. 안타깝지만. 수도권은 인구가 계속 더 늘어요. 앞으로도 늘어요. 그러니까 인구의 증감보다 더 중요한 게 인구의 이동이다. 그러니까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제가 희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라는 변수만 하나 고려했을 때는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생각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에, 그러니까 소위 지방 소멸, 인구 소멸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그런 도시부터, 그게 우선순위죠. 그런 도시부터 먼저 소위 실수요가 없고,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독거노인 한 분이 살아계시는 집에서 아예 아무도 오지 않는 집으로 바뀌는 과정, 그런 과정에 소위 집의 공실이죠. 기존 주택의 공실화, 이런 것들이 전개되다 보니까 실수요가 당연히 없고요. 그러니까 실수요가 없다 보니까 투자 수요도 당연히 그쪽으로 유입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시적인 흐름, 이렇게 조정된 국면, 22년에 조정된, 22, 23년 조정된 국면을 맞이하면서 집값의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된 게 아닌가, 장기적으로 계속 우하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그 지배적인 지역이 주로 인구 소멸 도시,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소위 투자 수요도 수도권으로 더 집중되는 현상인 거예요. 투자. 왜냐면 돈은 어딘가에 위치해야 돼요. 돈을 호주머니에 넣을 거냐, 금고에 놓을 거냐, 은행에 놓을 거냐, 어디에 놓을 거냐의 문제인데 그 돈을 수도권 부동산에 놓자라는 투자적인 움직임도 같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더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같이 마중물 역할을 해서 지방으로부터는 그 돈이 빠져나온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 반대되는 의견이나 뭐 공감도 괜찮습니다. 두 교수님께서 되게 그러니까 어쩌면 당연한 변화를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저희가 좀 네.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지역의 시가총액은 이미 낮아요. 네. 그래서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단 말이죠. 저희가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방 소도시를 얘기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는 상황이 이미 돼버렸고 네. 그 시장에 차지한 그 시장이 아무리 가격이 떨어져도 네.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식시장을 얘기하는데 시가총액이 아주 작은 얘기를 하면서 네. 삼성전자 주가하고 차이가 날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냐는 차원이고요. 두 번째는 교수님 그런 차원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런 돈들이 온다고 하는데 그런 돈들이 이미 없어요, 많이. 네. 그래서 인구 소멸 도시에서 엄청 부자시신 분들이 돈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 여기 소멸되니까 서울에 사야지, 예를 들면 네. 그런 수요는 이미 없다. 네. 왜냐하면 이미 오랫동안 진행됐고 네. 이미 돈을 올 때로 왔습니다. 네. 그래서 외지인 배율이 되게 높잖아요. 제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네. 그래프를 먼저 제가
대충 네. 올려놔드리고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이해할 때 이미 그런 현상이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걸 한번 보시죠. 네. 예를 들면 예. 우리나라에서 자가점유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어디입니까? 울산이에요. 그죠? 63.9%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지표냐면 자기 집에 거주하는 비율이에요. 네. 근데 가장 낮은 곳이 어디입니까? 서울이에요. 43.5%. 저건 뭐냐면 약 56.5%가 네. 이미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집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울산에서는 그런 현상이 돼서 이미 돈들이 많이 왔고, 예를 들면 그래서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울산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집값이 고점이에요. 네. 네. 저런 지역마저도 오르면 고점인 거죠. 그래서 2022년도에 울산시가 가장 주택가격 상승이 높았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게 새로운 변화가 아니다. 지역의 소멸과 인구 감소와 고령화와 그리고 돈이 빠지는 거는 그동안 지속되어 있는 변화고 앞으로 더 가속화될 가능성은 좀 없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그게 변화의 기제는 아니라는 거죠. 계속되어 왔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건 앞으로 3, 4년간의 주택,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는 3년과 5년의 전망을 하는데 예. 5년을 전망할 때는 3년, 5년 동안 나올 새로운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그동안 계속된 얘기를 한다는 건 예. 그건 변화 기제가 아니다. 요인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럼 저부터 말씀드릴까요? 제가 했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서 네. 왜 같은 현상을 우리 유 의원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아마 유 의원님하고 네. 한 표? 유 의원님하고 말씀을 참 많이 나눠봤는데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달리 생각할까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미가 있나? 첫 번째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집값이 뭐 어떤 특정 그 지방 소멸 도시의 집값이 전체 매매 가격에 기여를 안 한다 하더라도 그 집에 사는 사람은 그 집값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동시에 두 곳을 살지 않아요. 평범하게는. 예를 들어서 지방 소멸 도시에 사시던가 아니면 그 다른 지역에 사시던가 수도권에 사시던가 서울에 사시던가 그러니까 집을 매수해야 된다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의 의견은. 네. 근데 지금으로서는 5년 후의 인구 구조가 반영됐다고 하지만 네. 5년이 지난 후에 또 앞으로 5년은 또 인구 구조가 변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지만 2050년 기준으로 2,700만 명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향후 3년, 5년 동안의 변화가 반영된 집값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3년 후, 5년 후에 또 그 이후에 인구 변화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게 반영된 집값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가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제가 다 말씀 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우리 위원님 말씀에 조금 보탬된 건데요. 양극화는 분명히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저 유럽에 있는 나라가 300만, 500만인데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부산이나 이런 데는 다 300만 단위고 200만 되잖아요. 네. 그럼 그게 도시가 없어지려면 저희가 없은 뒤에 한참 뭐 1, 200년이기 때문에 이광수 의원님 말대로 중요한 건 거기에 기반시설. 예. 창원 같은 데는 국방산업이 있잖아요. 네. 그건 이제 유지가 되잖아요. 일자리가 있으니까. 네. 그런 데들은 이제 소멸과 관계는 없죠. 네. 저도 이제 이광수 의원님 말씀에 동조하는 게 맞아요. 사라진다는 그 대상은 따로 있죠. 그렇죠. 좀 소도시들. 네. 그 부분들은 그 서울까지는 안 오더라도 네. 그 광역시에 이제 흡수가 될 수는 있겠죠. 도리어. 네. 근데 광역시는 저는 버틸 수 있다고 봐요. 어느 정도 네. 규모가 있는 거.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경제 성장률이 지금 낮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 말씀하신 돈이 이제 점점 다르잖아요. 네. 이 얘기를 드릴게요. 대구에서 지금 집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요즘 아시는 것이 요즘은 그래요. 네. 서울로 지금 살아 오시려고 대기 중이잖아요. 네. 토지거래 허가 네. 풀어주고 실거주 이기 때문에 돈이 막 스탠바이한 것도 이게 다 들었거든요. 네. 근데 와서 막상 보니까 거기 20개를 팔아야 여기 하나 사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얘기도 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경상도에 가는데 택시 딱 탔는데 형이 강남에 산대요. 택시 기사님이. 네. 자기는 건물주래. 그 진주 경산인데 네. 8층짜리 건물인데 되게 싼 거예요. 서울 아파트 값도
또 싼 거야. 근데 임대료가 쫙 나오는데 형은 빚을 갖고 있는 거야. 네. 극과 극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우리가 이제 표피적으로 느끼는 투자수의 관점,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교수님 말씀이 맞아요. 당연히 여기가 우선적이잖아요. 네. 근데 전체적인 들어있는 요인들을 생각해 보면 의외로 네. 양극화는 제한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왜냐하면 서울은 출산율이 0.5잖아요. 네. 그 계산대로 하면은 서울이 더 먼저 소멸이 돼야 맞는데 직장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직장이 만약에 정책하는 대통령이 만약에 5년 뒤에 네. 지역 균형 발전을 확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울이 소멸할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먼 뒤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이 아니니까 네. 교수님 말씀대로 일부는 양극화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유지는 될 것이다. 대광역시 이런 데들은 100만 이상이면 네. 저는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더 효율적인 투자성이 더 높잖아요. 거꾸로 보면. 임대 수용률은 지금 지방이 더 높거든요. 그럼 제가 서울 사람이라도 여기는 6%인데 서울은 지금 4%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이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화두를 먼저 던졌으니까 그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이제 물건 단위의 수요 말고 그냥 전체 경제 변수로는 크게 네 가지를 꼽아요. 네. 인구수, 가구수, 일자리 수, 그 다음에 가수입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여기 계신 세 분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인구수와 가구수의 변화는 굉장히 느릿느릿하고 천천히 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간에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변수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그 카운트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기간에 큰 요소가 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단기간에 요소를 주는 것은 일자리 수는 요소를 좀 줘요. 갑자기 어디에 뭐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는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든가 그러면 바로 초인구 가격이 뭐 부동산 가격이 1, 2억씩 오르는 것처럼 네. 이런 이슈는 있죠. 그런데 마지막 가수요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가수요는 갑자기 투기나 부동산 붐이 일면 야 나도 좀 이 기회에 막 약간 이런 수요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런 수요들이 약간의 여윳돈과 함께 또는 약간의 대출을 껴서 크게 움직이고 사실 나머지 변수들 일자리 수 같은 경우도 이제 만약에 어딘가 용인시에 반도체 뭐 한다라고 해서 착공 들어가기 시작하면 완공하는데 5년 걸리니 국토부에서 또는 정부에서 그 시간적 텀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주택 공급의 계획을 세워서 디펜스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세 개는 사실 가격을 급등하거나 급락시키는 요소에서 좀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마지막이 가수요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좀 양극화가 더 보편적으로 심해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동안에는 지방에도 호재를 만들어 주려는 테마들이 꽤 있어요. 바로 뭐 제가 정치적인 견해는 없지만 호불호는 없지만 문재인 정권 때나 노무현 정권 이 두 정권은 국토 이용에 대한 철학이 좀 달랐던 거예요. 나머지 노태우 때도 다 서울에서 와서 살고 싶다고 하니 좋아 서울 경기도에 어쩔 수 없지 뭐 아파트 200만 원 건설 이렇게 해서 200만 원 건설하고 도로 더 놓고 지하철 더 놓으니까 더 살기 편해지니까 더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철학이 아닌 것 같다 국토에 대해서. 그래서 정 다른 철학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했던 게 노무현 때 이제 혁신도시랑 행정수도 이전 그리고 문재인 때도 그걸 계속 계승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부터 그 테마가 없어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없어요. 실제 지금 전기자동차 붐이 일어났었을 때 전기자동차 협력회사랑 전기자동차 관련한 부지 조성하려고 했었을 때 많은 기업체들이 물어봤더니 이제 전 세계를 나와서 싸워야 되는데 국가대표 선수를 뽑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럼 국가대표 선수를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공장이 마지노선이 1000안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서울과 수도권에서 출퇴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 아산 탕정 쪽에다가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국토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기회를 안 줬던 어떤 지역에다 또 하나 거점을 만들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업체에서 얘기하는 게 거기다 하면 우수한 이제 안 옵니다. 하다 보니까 또 용인에다 하나 더 얹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드린 거냐면, 그동안 인구 소멸과 가구 수 줄어들고 일자리 수 줄어드는 지방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그리고 작년부터 광역시도 이제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많아진 게 작년부터인데, 모든 광역시가 그런 이 현상은 천천히 움직이지만, 그 천천히 움직이는 과정에서 지방의 부동산 호재성을 만들고, 그래도 거기다 베팅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었던 게 이 정책적인 테마들인데, 이게 올해부터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게 안 보이면 가수연은 아시잖아요. 급격히 올렸기 때문에 또 급격히 빠질 수도 있는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방의 부동산이 좀 이런 수요적인 테마를 덜 만들어서 빠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일본과 비슷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우리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얘기를 하지만 일본의 미나토구나 오다이바나 이런 데는 사실 뭐 잃어버린 30년 읽기 전 수준의 그 멘션 가격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유지되고 있는 곳이 많지만 저 일본의 교외에 있는 우리로 따지면 울산 같은 나고야 같은 산업도시들은 예전의 수준까지 못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양극화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군 단위를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광역시 중에서도 이제 특정 지역 단위로 그 구 단위로 시비가 저는 엇갈릴 거라고 좀 전망하는 편이에요. 여기서 한 말씀 드리면요. 그게 우리나라가 좋은 방향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네. 그럼 좋은 방향 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린 개발도상국에서 지금 선진국 과도기인데 항상 그런 시기에는 기득권들이 주장을 많이 펴요. 결정적인 게 뭐냐. 선진국을 더 가면 어디죠? 프랑스는 이미 100년 전에 아파트를 졌어요. 우리보다. 걔들이 아파트를 안 짓잖아요. 우리 이제 100년 뒤 보세요. 고층, 다 이거 애물덩어리예요. 못 부십니다. 그걸 생각하는 지성인이고 기득권이고 좀 참 선각자라면 이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진행되는 거고. 네. 바꾸는 게 맞죠. 네.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영국이 어디고 프랑스가 오고 다 이걸 이미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하는 거를. 하고 나니 아 이게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일본도 뒤늦게 어디죠? 유령도시 있잖아요. 거기를 갖다가 대학을 교화신 갖다 도시? 네? 교화신 도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일본의 네. 저 유명한 타마신 도시. 타마신 도시. 타마신 도시가 처음에 지은 거는 유령도시가 되는데 부지가 넓어요. 그러니까 이 새로 짓는 부지가 놀고 있다가 과감하게 정책을 바꿉니다. 대학을 넣어줘요. 일자리를 넣어줘. 그러니까 여기가 인구가 신혼부부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된 거예요. 왜? 굳이 도쿄 안 살아도 더 풍족한 삶이 형성되게 하는 게 뭐예요? 정책이거든요. 교수님 말씀 맞아요. 정책이 그 방향으로 지금 안 가고 있다. 맞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미래에는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왜? 규모의 경제라는 건 서울에서 적정량의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오바잖아요. 네. 오버슈팅은 분산을 해야 되잖아요. 신도시든 뭐든. 그러면 어느 대통령이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어느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것은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만드는 거잖아요. 애초에. 네. 그 모든 지도자의 급을 보면 자기들의 지식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옛날에 했던 걸 다 뒤져본단 말이에요. 보니까 줄기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변형을 줄 뿐이지 통째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에 독재자가 있다. 다 지방은 다 없어지고 다 서울로 모여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땐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입장이니까 여러 소리가 나오고 집단지성이 발휘하면 결론은 보세요. 우리가 서울하고 수도권만 발전하면 지방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유지 비용과 관리 비용을 어떻게 감당해요? 또 그런 걸 생각해보면 제가 볼 때는 말씀대로 조금 다운되다가 일본처럼 밟지 않기 위한 또 똑똑한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아 그럼 우리는 지방 균형 발전을 어느 정도 같이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는 게 나올 것 같아요. 평택시에서 중국 시대를 생각하면 평택항이 세계에서 거기 제일 크잖아요. 네. 거기가 좀 커질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본다라면 단순하게 지방 소멸이 거의 뭐 박살났다 하는 것도 일부 소도시는 이해가 되는데 광역시급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잘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래서 한 교수님 유튜브가 통쾌한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아, 예, 그럼요. 네. 대통령 마음이 그런 걸 기대하고 있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오늘 부동산 시장의 뭐 주요 이제 트렌드를 두고 양극화라는 네. 혹은 뭐 탈동조화라는 그런 트렌드를 두고 말씀 많이 나눴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23년 하반기 시장 네.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바닥 찍었나? 아닌가? 아니면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간단하게 어떨 것이다라고 의견을 먼저 여쭙고 그리고 이제 근거를 서로 논하는 그런 방향 가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부터 그러면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시는지 23년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하반기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네. 다시 거래 침체 기간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거래 침체 있고요. 기간이 올 것이다. 네, 그래서 거래가 뭐 급격하게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근데 거래가 일단 떨어지기 시작하면 하는데 반면에 이제 가격은 거기에서 따라서 바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네. 그래서 거래가 일단 크게 준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가격이 하락이 이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올해 하반기, 늦지막히 하반기 때 다시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좀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시작될 것이다. 네. 좋은 표현이시고요. 박정희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요? 네. 네. 저는 가격 흐름을, 부동산 가격 흐름을 볼 때 한 5가지 지표를 그냥 보는데요. 그 중에서 한 3, 4개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는 바닥은 다지고 뭐 대세 상승은 아니지만 소폭 상승을 기대해 볼 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가장 먼저 이제 서울 아파트 실시간 거래가 지수가, 실거래 거래가 지수가 4개월 정도 상승세를 이루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도 중요하거든요. 저도 네. 이건 이광수 위원님 통해서 이제 배웠는데 거래량이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걸. 중요하죠. 근데 거래량 또한 1분기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물론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라는 게 월 단위로 한 7천 채 정도 돼야 되는데 네. 아직 거기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만 네. 작년 9월이었나요? 10월인가? 그때 1,000채도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3,000세대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3,000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구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주택 구매력 지수라는 게 있어요. PIR 같은 건데 얼마나 이게 뭐 집을 수월하게 내가 얻을 수 있을까? 네. 그 기간을 이제 측정하는 건데 이런 것들로 보는 몇 개, HAI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 것들의 지표가 좀 긍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것도 집을 구매하려는 그 긍정적인 신호를 좀 볼 수 있는 요소 중에 참고자료 중 하나고요. 근데 이제 딱 이제 걱정되는 게 이제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미분양 물건. 근데 미분양 물건은 분명 뭐 약간 줄긴 했고요. 서울은 걱정 없어요. 미분양 물건은. 그리고 세종시도 미분양이 거의 제로예요. 그래서 이 두 지역은 걱정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물건이 연말까지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지난달부터 10대 건설사들이 5월까지 분양하려는 곳을 20곳 이상 늘렸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부동산 경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10대 건설사들도 뭔가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 수치도 원래는 부정적인 효과인데 10대 건설사는 다른 게 읽었나라는 걸로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세 가격 하락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년이 이제 어느 텀인지까지는 감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이따 김광수 위원님 알려주세요. 기준금리가 이제 인하하겠죠, 내년에는. 그러면 기준금리가 인하하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럼 기준금리 인하하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갭 투자 같은 건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진실이지만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또 그것 때문에 그걸 미천 삼아 집을 사는 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내년에 그런 걸 보면서 슬 기조를 바꾸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약간 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의견만 말씀드리라니까 근거까지 다 말씀드려요. 그래요? 아유, 죄송합니다. 욕심쟁이. 욕심쟁이. 우구구. 이 옛날 사람 티 딱 났네.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정말. 네, 좋습니다. 네. 우리 한문도 교수님도 의견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떻게 하죠? 괜찮습니다. 교수님이 얘기에 그래, 의견만 주시죠. 반박을 하려고 막 네, 그거 반박해? 그러셔도 돼요. 그러면 반박 시간 접어두고, 아니, 드리겠습니다. 접어두고 의견만 말씀. 의견부터. 그리고 짧게? 이제 반박하자는 거예요. 네. 7월, 8월까지 상승 보합 이렇게 좀 분출되다가요. 네. 9월부터 떨어진다. 확 꺾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몇 년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하반기나 하반 9월이 기폭점. 아주 꺾이는 어떤 꺾이는 변곡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꺾일 거로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잠깐 질문. 지금 계속 어쨌든 떨어지고 있는데 가격 등락률의 바닥이고 네. 가격 등락률이 치솟았지만 네. 여전히 0 밑에 있으니까 가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하락하고 있는데 아직도 9월 들어서 또 하락한다는 게 변곡점이 아니라 기울기만 더 더블 딥 들어가는 거죠. 더블 딥으로 그러면 이렇게 반등했다가 네. 하락한다. 예, 그럼 더블 딥을 말씀하시는 이때 이거 의견이죠? 네, 예, 좋습니다. 설명은 있다 하는 거죠? 그래프 보는 거. 예, 맞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저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말 그대로의 변곡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이.
변곡점이라는 의미는 저는 이제 거시경제라는 관점에서 부동산이라는 나무, 그러니까 수많은 거대한 숲 속에 부동산이라는 나무 하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무들도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저는 변곡점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 먼저 첫 번째는 경기라는 관점도 23년 경제보다 24년 경제가 좋아요. 세계 경제가. 그러나 IMF든 월드뱅크든 OECD든 다 똑같이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경제를 놓고도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아요. 네. 글로벌 경제가. 그러니까 굳이 경기의 변곡점은 23년 지금인 거예요. 7월. 지금이 변곡점인 거예요. 그리고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23년 한국 경제를 놓고 봤을 때 경기 침체 맞고요. 1.4% 성장률이면 경기 침체입니다. 정부도 1.4%로 보고 있고요. 모두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한국은행도 마찬가지. 저도 1.4%로 이미부터 봤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맞아요. 근데 경기 침체고 23년보다 24년이 좋아요. 매우 낮게 좋지만 좋아요. 2%대입니다. 그리고 23년 한 해를 놓고 봐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아요. 상반기가 0.8%, 하반기가 1.8%. 네. 그러니까 이게 경기라는 면에서도 변곡점이에요. 경제 성장률. 그 책 보셨죠? 경제 성장률이라는 그 가장 중요한 거죠. 두 번째, 물가라는 것도 물가는 여전히 치솟지만 물가 상승률이 이미 정점 찍고 떨어지죠. 2%에 부합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 완화되고 상승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가격은 여전히 너무나 높은 거예요. 그렇게 그럼 상승률도 하향 안정화되니까 금리 인상 속도가 어떻게 해요? 조절되죠. 그러면 23년 하반기에 뭐가 있죠? 금리 동결되는 시점이 오잖아요. 이게 변곡점인 거예요. 변곡점을 알리는 경기, 물가, 금리 모든 것들이 변곡점으로 전환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도 매매 가격 등락률이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근데 이 값이 0을 통과하는 지점 그게 저는 반등이라고 생각하고요. 0을 통과한 이후에는 매우 완만한 반등으로 유지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상승 압력은 하나도 없어요. 강한 상승 요인 대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상승 요인은 있고 하방 요인도 있는데 상승 압력이 조금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만한 반등을 진행할 것이다. 이 완만한 반등은요, 거시경제 관점에서도 상반기보다만 낫지 하반기가 조금 나아요. 완만한 반등이에요. 물가도 여전히 높은 물가예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 목표치 2%의 밑으로 안 떨어져요. 근데 어쨌든 떨어져요. 그러니까 거시경제 기조가 다 비슷해요. 금리 인상 추가적으로 있어요. 동결할 것이지 인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거시경제 흐름이 이 숲을 보면 같이 변곡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3년 지금 7월, 지금 이 순간이 변곡점이고, 그러니까 하방 압력을 받다가 상방 압력이 조금 더 커지는 그런 변곡점 구간에 놓인다. 이렇게 저는 현재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순서를 한 분 누구 제가 할까요? 왜냐하면 PT가 맨 앞에 있으세요. 아, 네네. 세 가지 통계를 준비해 주셨으니까 경제와 부동산은 같이 붙어 다니는데 네. 우리가 가끔 경제 따로 부동산 따로인 경우가 좀 있었잖아요. 네. 이번에 좀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이번에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포인트가 잘 안 네, 보이니까 포인트를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네. 이거 보시는 걸로. 우측 그림을 보시면 아니, 그림의 네. 우측을 보시면 동그라미 제가 이렇게 펴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의 선으로 나타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맨 우측이 지금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똑 잘라가지고 저기다 갖다 놨어요. 예. 왼쪽에. 네. 네. 네, 왼쪽에 보시면 주황색 있잖아요. 네. 저 선이 요거 띈 거예요. 네. 자, 근데 신기하게 그림이 겹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해보고 너무 놀랐어요. 네. 섬찟한 거예요. 뭐지? 이게 똑같은가? 역사는 되풀이되는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 혼자 이제 막 데이터들 나열해보고 있는데 그게 네. 다 되면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그림만 보고 느끼는 게 뭐냐. 저 네. 주황색을 보시면 네. 타임을 제가 맞춰놓은 거예요. 어디다 맞췄냐? 2008년 글로벌 터지고 막 우리처럼 막 부동산 급하게 내렸잖아요. 작년에. 그리고 나서 발표를 해요. 대책을. 네. 대책을 다 발표하는데 그때는 DSR이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LTV를 70% 풀어요. 네. 미분양이 지금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미분양을
건설사들이 10% 할인해서 팔면 LTV를 85%까지 또 특례를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판을 벌려준 거죠. 네. 네. 딱 벌려주니까 이 그림처럼 왼쪽에 반등했구나. 반등이 확 오는 거예요. 예. 9,000개. 예. 서울도 북 떴어요. 그래서 예. 이때가 언제냐면 음마아파트가 76제곱미터가 14억 못 찍고 간당 네. 하다가 툭 떨어져가지고 7억 5천까지 내려왔어요. 예. 근데 얘가 13억 딱 가는 거예요. 다시. 근데 그 기간이 해보니까 9개월 정도 돼서 제가 예. 9월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네. 그 시기가 그러니까 아주 순박한 예. 얘기예요. 나중에 데이터를 다 넣어드릴게요. 2008년도부터 2009년 2월까지 어마어마한 대책을 퍼부어요. 예. 지금 한 거랑 다 하던지요. 근데 네. 그 중에 다 다른 건 딱 하나. 양도세, 미분양 양도세 한적 가면 요것만 지금랑 틀려요. 네. 네. 나머지 거의 똑같아요. 네.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그런데 힘이 어때요? 많이 약하죠. 3,000개 3분의 1토마. 네. 그러면 서울 아파트가 그 당시에 음. 138만 채였어요. 네. 2009년도 때. 네. 지금 170만 채예요. 예. 그러면 모수로 봐도 30% 늘었잖아요. 20%? 그러면 9천에 20%면 지금 최소한 만은 찍어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그때의 PIR 지수는요 9에서 10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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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서울의 PI는 18이에요. 17. 내려서 17. 네. 그 갭인 거예요. 유효수요의 소득이 살 수 있는 집값이었다면 지금도 9천 개가 터졌을 거예요. 집값이 너무 뛴 거라는 얘기죠. 결론은.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보면 그 뒤로 우리가 어땠죠? 쭉 한 4, 5년 동안 횡보를 했잖아요. 맞아요. 네. 하락하면서. 예.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지방은 정책을 풀어줘가지고 타올랐지만 서울은 놔둔 바람에 죽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정책을 풀지는 모르지만 예. 이 상태로서 예상되는 변수, 정책 변수를 배제한 시나리오는 네. 9월부터 떨어지는 게 정상이다. 단 정부가 또 어마어마한 돈을 퍼붓거나 이런다면 올라가겠지만 그거는 결국 리스크의 잠시 이동이지 네.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호 저축은 터졌잖아요. 그때 터진 것처럼 그러면 2년 뒤면 25년에 뭐가 터지겠구나 라고 지연시킬 수 있겠지만 지연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힘이 좀 약하다. 그 얘기가 뭐냐, 우리가 가청소도 줄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 또 있나 하나 더 왔죠, 제가. 이거를 확대해 봤어요, 제가. 확대해 보면 더 비슷해요. 여기 보시면 박스를 제가 해놨잖아요. 빨간 게 금리네요. 네, 상승이고 빨간 선이 금리예요. 예. 그러면 금리가 낮춰졌는데 지금 여기 아까 그 자리잖아요. 막 대책 던질 때 상승기. 예. 그리고 이제 5년 동안 내려갔잖아요. 이때 금리 어때? 2%잖아요. 5%일 때도 집값이 올랐는데 2%인데 집값이 내려요. 왜? 경제 수요 펀더멘탈들을 가진 분들이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럼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가 돼도 계속 내려갈 수도 있다. 왜? 경제가 나아진다고 하지만 말씀한 대로 저성장 침체 국면이니까 소득이 뭐 늘어야죠. 네. 그 와중에 가계부채라는 변수가 있잖아요. PF하고. 그게 터지면 어떻게 돼요? 일시적으로 모든 신용활동들이 약간 경색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 시기는 분명히 1, 2년에서 3년 올 수도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올지 안 올지는 신의 영역이죠. 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분석해 주신 거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네. 저도 배울 점이 많고 존경하고 그렇습니다. 별 말씀입니다. 다만 저의 의견은 네. 2008년 9년과 네. 지금을 비교하기에는 너무 다르다. 뭐가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자, 말씀드려보면 네. 2008년하고 2009년에 네. 금융위기 왔었고 그렇죠. 금융위기 온 건 비슷해요. 팬데믹 경제위기 왔었고 그것까지는 비슷해요. 네. 근데 그 경제위기 왔었을 때 금리를 미국을 기준으로 제로금리로 급격히 인하한 거, 우리 2020년도 급격히 인하한 거, 그것도 똑같아요. 네, 맞아요. 그 이후에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도 비슷해요. 네, 맞아요. 근데 잘 보시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이 제로금리로 내린 다음에 금리를 언제 인상하기 시작했느냐? 2015년 12월에 한 번 인상합니다. 2015년 12월. 2008년 이후 2015년 12월에 금리를 한 번 인상합니다. 그리고 언제 인상한지 아십니까? 2016년 12월에 또 한 번 인상합니다. 그리고 2018년에 3번 인상합니다. 2019년에 4번 인상합니다. 그래서 도합 9번. 2008년과 2015년, 지금 약 6, 7년 만에 금리를 인상하고 그 인상 속도가 4년에 걸쳐서 15, 16, 17, 18년 4년에 걸쳐서
고작 0.25%포인트씩 9번 인상합니다. 그럼 9번 곱해보세요. 몇 번인지. 2.25%포인트예요. 네. 4년에 걸쳐서 2.25%포인트. 근데 지금 우리 세계 경제를 보면 2020년에 제로금리로 인하한 건 매우 유사해요. 근데 금리 인상의 시점이 21년, 우리나라는 21년입니다. 네. 미국은 22년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1년 정도 만에 5%포인트를 올렸어요. 1년 만에. 그러니까 이 주기가 완전히 달라요.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15년, 15, 16, 17, 18년. 이때 금리 인상기 하고 지금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2020년부터 지금 23년까지는 그게 완전 함축돼서 3년 동안에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견지에는 교수님 의견도 너무 존중스럽고 감사한데 저희 의견은 이 주기가 굉장히 많이 빨라졌다. 금리라는 주기도. 예. 왜냐하면 2008년도 금융위기 왔죠? 그 위기의 그 흔적이 굉장히 길었어요. 네. 근데 팬데믹 위기 왔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위기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다르다. 2008년과 비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저는 그럼 그런 저는 생각을 이제 합니다. 제가 예. 추원 하나 드릴게요. 네. 자, 그 어려움의 정도의 차이인데요. 네. 15년도까지 금리를 못 올린 이유는 뭐예요? 경제 경기 펀더멘탈을 회복력이 약했기 때문에 네. 기다려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헬리콥터로 뿌린 돈을 이제 거두려고 차곡차곡 가던 중에 네. 팬데믹 터진 거죠. 네. 할 수 없이 또 푼 거죠. 예. 회복도 되기 전에 또 푼 거예요. 네. 그러면 뭐가 쌓이죠? 유동성이 오버슈팅 났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올 위기는 더 크면 크지 적을 수는 없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이게 가계부채나 이런 것들이 네. 긴축을 하면서 네. 정상화 단계의 그 다이어트가 됐다라면 맞아요. 교수님 말씀이 네. 좋은 쪽으로 맞는데 네. 분명히 그때와 다르지만 그 다른 팩트들이 네. 리스크가 더 심화된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제가 네. 볼 때는 더 크면 컸지 작을 수는 없다. 단 스킬이 생겼죠. 네. 글로벌 때 했기 맞아요. 때문에 스킬이 생겨서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 방에 팍 하면 난리가 나는데 이게 진짜 천천히 오래 갈 수도 있다라는 네. 하나의 시나리오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깔린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르긴 다른데 네. 안 좋은 쪽으로 저는 더 치중이 돼 있다고 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금융위기 때보다 오히려 더 안 좋다. 그렇죠. 지금 어. 오버시팅 났잖아요. 예. 돈 터는 게. 예. 그건 뭐 저보다 잘 아시잖아요. 예. 교수님도 아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왜 돈을 너무 많이 푸는데 역사를 보면 돈 많이 풀어서 안 망한 나라가 없는데라는 뭐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좀 조정이 돼야 돼. 그거는 이제 그 미국에 계신 분도 다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감하게 2번 올린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2번 올리겠구나. 근데 네. 중요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내린다? 그것도 퀘스천이에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네. 네. 뭐 그럽니다. 물론 시장에 계신 분들은 시장을 좀 좋게 긍정으로 보시니까 네. 이날 요인밖에 없잖아요. 잡혀지면. 그렇지만 이제 위정자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 해야 되죠? 통화 정책이나 이 금융 정책하는 경제 수장들은 예. 다른 면을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네. 금리 인하가 빨리 안 되고 네. 베이비로 이제 시장을 위해서 조금 주지만 그게 길어질 수도 있다. 네. 그래야 이게 이제 완전히 다이어트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이 1979년도에 터져서 다이어트하고 나서 20년 동안 호황 누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 역사 속에서 요번에도 다이어트를 너무 급하게 하면 위험하니까 그럼 슬로우로 가되 그 시점에서 다시 20년을 바라보는 정책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보는 거죠. 다르긴 다른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위험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여기서 교수님 위원님도 먼저, 한번 교수님. 추가적인 의견 주세요. 그러면 이 자료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맞죠. 포인트를 넘기실 수 있습니다. 활용해서 말씀하시면 되고요. 네. 위원님 얼굴, 여기 딱 뜨시는구나. 미남 얼굴. 이게 네. 저희가 이게 굉장히 지금 어려운 그 조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시장을 예측하는 그리고 전망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두 가지를 좀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것과 네. 예측하지 못하는 것. 네. 그런데 이게 금리가 인하될 건가 혹은 오를 것인가 경제 성장률을 지금 예측하는 게 전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 네. 그러니까 아까 김 교수님 경제 성장률이 회복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차원에서 불확실성이 크다고 전 봐요. 첫 네. 번째는 뭐냐면 내년도에 올해보다 좋아진다는 게 과연 확실할까 한국이? 만약 반도체 가격이 안 오르면 사실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불확실성이 좀 크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예측 가능성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영향을 주는 차원인데,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교수님 어떤 말씀 하셨냐면, 기준금리 인하가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거다. 이게 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전세 가격은요, 제가 생각하기에, 수용적 가격입니다. 수용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전세 금리 인하됐으니까 집주인한테 금리 인하됐으니까 전세 가격 올려드릴게요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집주인이 요청했을 때만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수용 가격이라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건 뭐냐면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서 전세 가격이 안 올라요. 왜? 요청하지 않을 테니까. 왜 요청하지 않냐면 입주가 많아서. 입주물량. 내가 지금 내 집이 지금 비어 있는데 어떻게 전세가가 올려달라고 합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시경제, 그러니까 예를 드리는 건데, 거시경제 변수가 주택시장에 미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조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각 상황에. 그래서 매크로 볼 때 부동산하고는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불확실성도 크고, 그거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바로 그렇게 다이렉트하고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특히 부동산 시장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직면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과 시장은 예측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거 아닐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불확실성을 줄이는 겁니다. 그게 리스크거든요. 내가 예상치 못할 일이 벌어질 가능성 차원에서는 오히려 저희가 예상 가능한 것들을 더 의미 있게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없는지 봐야 되죠. 그래서 저는 뭐가 가장 지금 뭐 많이들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전세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은 굉장히 의미 있게 예측이 가능해요. 떨어진다는 걸 알아요, 저희가. 그러면 불확실성이 좀 적은 거죠, 예측하는데. 그러다 전세 가격이 떨어질 때 과연 한국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 이건 두 가지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더 이상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투자나 투기 수요가 있을 수 없어요. 줄 수밖에 없어요. 이미 줄어들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투자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압박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산 시장은 바닥을 찍으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냐면 돈이 없는 사람들이 들고 있는 물건들이 나와줘야 그래야 바닥을 찍는 겁니다. 과거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바닥을 2021년과 2012년, 13년도에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찍는데 잘 보시면 가격은 떨어지는데 뭐가 증가합니까? 거래량이 증가하죠. 맞아요. 생각해 보세요. 재화시장에서 가격은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건 이유가 뭐예요? 공급이 증가한 거예요. 공급이 증가한 거예요. 어떤 공급이 증가했을까요? 내가 집을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데 못 버티고 나오는 물량들이 많아진 거예요. 저래야 바닥을 찍어요. 그렇죠? 저런 시그널이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야 뭐가 시작되냐면 우리는 2022년도에 가격이 떨어지는데 가격은 떨어지는데 뭐가 감소했습니까? 거래량이 줄어들었잖아요. 그거는 수요가 줄어든 거예요. 수요가 이제야 첫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돈 없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매물이 증가하면서 쉽게 말해서 바닥을 찍어줘야 돼요. 그게 온다는 거예요. 그게 전세 가격의 트리거가 될 거고 압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예측할 때 그리고 시장을 얘기할 때는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과 그 지점에 더 힘을 주는 거죠. 물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크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게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오히려 이런 측면을 좀 보시면서 시장을 분석하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야 쉽게 말해서 진짜 바닥이 온다. 어떤 과정이 와야 되냐면 가격은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구간에 와야 돼요. 네. 네. 위원님이 키포인트를 잡아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최근에 흥미로운 현상이 있단 말이죠. 이건 서울 아파트의 매도 물량인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증가하고 있어요. 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지금 집을 팔까요? 집값 오른다고 이렇게 하는데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뭔가 자기네들이 팔아야 된다는 입장인 거예요. 이제 매물이 증가하는 구간이에요. 근데 매물이 증가하는데 이건 호가를 안 낮췄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줄 거예요. 매물은 증가하는데 호가는 안 낮췄으니까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는 줄겠죠. 근데 이제 점점 압박이 갈수록 매물은 증가한 상태에서 이제 호가가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가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은 뭐냐면 제가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드리는데 많이 빠졌지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가격은 많이 빠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양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게 호가를 낮추고 거래된 게 별로 없었잖아요. 이제는 가격도 빠지면서 그 빠진 양이 많이 증가하는 구간이 옵니다. 그 기간을 거쳐야 바닥이에요. 그래야 회복할 수 있다고 전 봐요. 그게 자산 시장의 기본적인 그 흐름이기도 합니다. 네. 네. 만약에 제가 예상한 대로 그런 시장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안 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가격 상승이나 회복은 없어요. 계속 부진하게 올 것 같아요. 네. 9월에. 그래서 그런 걸 좀 저희가 예측하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바로 이렇게 토론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의견을 먼저 듣고 할지 예. 의견을 한번 말씀 주세요. 다 좋습니다. 준비해 오신 예, 자료가 예. 있습니다. 예. 원래 박정우 교수님이 네. 자료 같은 거 잘 안 주거든요. 그래서 근데 자료를 오늘 준비해 오셨어요. 뭐 다들 준비해 오시는데 자료를 쟁쟁한 선배님들이 해주신다는데 저도 좋습니다. 뒤늦게라도 일단 의견을 여쭙고 네. 하나하나 그 반박하실 포인트를 미리 하셔도 좋으니까. 네. 예. 네,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아까 저도 이광수 대표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부동산을 우리가 취득하는데 무슨 반도체 경기라든가 매크로 같은 것까지 한다는 건 너무 간접적인 효과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가장 직접적으로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부동산과 관련된 그 이슈를 약간 커버하는 전체적인 환경인 거지. 지금 부동산을 볼 때 가장 핵심적인 거를 먼저 쓰러뜨려야 그 다음이 중요한 거라서 저도 그건 100% 동의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슬라이드를 좀 구성을 했어요. 정확히 부동산과 관련된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주택담보대출 금리하고 기준금리인데요. 제가 색깔을 구분해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파란색 구간은 기준금리와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달리 움직인 연도들이에요. 보시면 2010년 1월 달이라고 하는 데를 가만히 보시면 기준금리는 동결 상태로 유지가 되지만 주택담보대출금리는 그 구간대 계속 떨어져요.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의 구간들도 보시면 기준금리는 동결되지만 주택담보대출금리는 떨어지거나 변동폭이 전혀 다른 구간들이 있어요. 이 얘기는 왜 그러냐면 우리 주택담보대출금리는 기준금리만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기준금리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거랑 달리 움직인 구간이 지난 10년 동안 거의 반이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어떤 형국이냐면 저도 정부의 정책적 의지 같은 것들이 없다면 이번에도 하반기도 부동산은 쉽지 않겠네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상반기에 흔히 말해서 영불로 내가 너무 무리하게 내가 베팅했다가 후회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뭔가 대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걸 사주면 그게 이제 포지션이 해칭이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거는 기존의 자신의 소득이라든가 대출과 관련된 한도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DSR을 없애고 그냥 해줄 수 있게 해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해서 9억 원 이하의 국민주택 평형이 주로 물건이 많은 동네인 노원이라든가 일부 지역들 다 일일이 열거는 못하겠습니다만 그쪽 지역은 바닥을 다진 거예요. 그런데 이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금액이 어느 금액이냐면 60조였거든요. 근데 이 60조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통상적으로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취득하는데 자연증가분으로 우리가 가계대출을 받는 거 주택담보대출로 그게 40조 원이 평균이에요. 지난 18년 동안. 그러면 40조 원이 그냥 우리가 알아서 은행 찾아가서 집 살려고 하는데요 하는 금액으로 늘어나는 가계대출 비율인데 그거보다 더 많이 페이버를 주면서 베팅을 했단 말이에요. 국가가. 이거는 저도 뭐 정치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이 아니어서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선거잖아요. 집값 주저앉히고 나선 아무도 당선 못해요. 네. 그래서 파격적인 수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국회 회관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는 공청회가 뭐냐 하면 이제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아니라 뭐 일종의 역전세나 아니면 뭐 이런 전세 대란 이걸 하기 위해서 전세금 반환 대출을 국가에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전세금 못 받아서 낭패 보는 국민 분명 그것도 케어하긴 해야 되죠. 근데 이걸 자칫 잘못하면 또 갭 투자를 권장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부분에 내 집 장만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들을 털어주기 위한 것보단 논의가 좀 늦어지긴 하지만
이 추세가 계속되면 올 하반기에 그것까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 전세금에 대해서 일단 더 낼 의사가 있는 사람들도, 왜냐하면 누가 쉽게 대출해줬으니까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대부분 갭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 전세금을 얼마 받아서 그걸 은행에 넣어놓거나 이걸 하면 거기서 생긴 이자로 내가 이 집이 완전히 내 게 아니니까 이자 비용 내거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전세를 얼마를 받던 아니면 월세로 저한테 얼마를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그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은 고금리였단 말이에요. 고금리라는 걸 쉽게 얘기해서 전세금을 절 받아도 거기서 생긴 이자가 높기 때문에 내가 은행에다 납부해야 될 이자를 커버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는 이제 추측일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내년 어느 시점이든 결국 낮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니면 내후년이든 간에 그런 과정에서 이자율이 낮아진다고? 그럼 내가 전세금을 더 많이 받지 않고서는 그 돈을 통해서 내가 내야 될 대출 이자를 커버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야 올린다는 말씀이 그런 맥락인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렇게 고금리 기조를 안 경험해 본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금리 때 그 집주인이 전세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인드셋이 어떻게 바뀐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실제 그런데 전세 끼고 사본 사람들은 요즘 다 아는 게 전세금은 좀 떨어져도 버틸 수 있는 게 요즘 시중 이자율이 괜찮거든. 이게 일반적인 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떨어질 수 있는 룸도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시장에서. 그런데 내년에 금리가 이제 떨어지면 반대로 이제 전세금 좀 올려주셔야죠 라고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딜 살게 되면 10년 8개월 정도 살아요. 네. 뭐 전세 끼고 사는 사람들을 가지고 따지면 좀 더 낮아져서 한 6, 7년 정도 되지만 그럼 무슨 얘기냐? 전세금을 어느 정도 이상 올려달라고 하면 애 키우고 여러 가지 직장 등등으로 인해서 일단 그 돈 주고 살자라는 경향이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 기조의 변화나 이런 좀 뒷순위에 있는 걸까지 고려해서도 나는 조금 상승에 대해서 좀 더 볼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판단한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정책적 기조예요. 이거 분명 내년에 부동산 떨어뜨리고 나서는 당선 못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분명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상반기 때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한 단계 올렸지만 우리가 적용받는 실제 주택담보대출금리는 7%대에서 3, 4%까지 내려왔어요. 이건 정책적인 입김이 훨씬 큰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보는 거고요. 하나만 짧게 더 말씀드리면 이런 과정에서 또 한 가지가 고물가예요. 여기 뭐 부동산은 전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부동산학 개론에 나오는 내용이 인플레이션 때는 뭐 해야 된다? 현금 가지면 안 되죠. 집 사야 되잖아요. 대표적인 실물이 뭐예요? 부동산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건설회사들이 슬슬 일어나는 일이 집 짓는데, 새 아파트 짓는데 돈이 더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왜? 물가 때문에. 그러면 새 아파트들의 결국 분양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상방 압박 요인을 작용하거든요. 그럼 새 아파트가 어디에 지어졌다라고 하면 그 근처에 있던 주변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같이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금리든 물가든 약간 너무 매크로한 것까지 고려해도 저에게는 상방 압박이 더 느껴졌어요. 그게 제 개인 경험이었어요. 네. 추원해도 될까요? 얼마든지. 맞는 말씀이에요. 팩트로 맞고 정부 정책이 되게 중요한데 네. 저는 그냥 근원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편하게. 네. 다 좋은데 아까 위원님이 입주물량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올라가고 상승 분위기가 갔다고 했을 때 가격이 좀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 가격을 따라올 수 있는 유효소나 추격면서 말씀하신 가수요까지 붙어줘야 되는데 네. 입주물량이 나옴으로 해서 시장이 변하는 팩트가 좀 강해요. 역전세하고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왜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도 또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집값이 떨어지면 총선에 진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이 정부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집값이 올라서 집값 잡으라고 태어났잖아요. 네. 근데 집값을 저절로 자동으로 내려왔는데 그 여파가 완전히 펴지지 않았다고 일반 사람은 생각하고 근데 정부는 경착륙을 우려해서 받쳐주고 있는데 여기서 더 받친다? 근데 그 설문조사가 여기서 안 나오잖아요. 보면. 제가 볼 때는 거꾸로인데 그리고 제가 듣는 뒤에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정부도 지금 안에서 다투고 있는 걸 알아요. 왜 네, 다투냐. 맞아요. 이거 잘못 만약에 부양책을 쓰면
이건 정말 기득권 정부라고 비판받아서 총선에 질 거라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이게 경제랑 다 연결되니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뒤에서는 다 표계산하고 있겠죠. 예. 그럼 표계산을 해보면 서울 수도권이 제일 중요한데, 서울 수도권은 무주택자가 서울은 더 많고 무주택자가 좀 많은데, 유주택자 중에 아, 이것도 재밌는 얘기예요. 네. 작년 선거 때 유주택자의 반이 이재명을 찍었고 무주택자의 반이 윤석열 대통령 찍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시장에서 돌아가는 그거와 달리 합리적 기대 가설이라고 있잖아요. 정부가 무슨 정책을 써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했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의 사람들이 어느 방향을 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책을 던지고 막 하는데 왜 자꾸 대책을 던지지? 근데 집이 위원님 말대로 입주물량이 또 있네? 그럼 저 집은 얼마나 가보니까 경제해 보는 거죠. 사람 하나인데 물건이 2개면 싸야죠. 그게 이제 짐바닥에 올 수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집값을 받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 깊은 의도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예전하고 시장이 분명히 다르잖아요. 뭔가 정신없잖아요. 그럼 굳이 파도 칠 때 집을 사야 됩니까? 배를 띄워야 돼요? 파도가 딱 멈췄다. 그럼 갑자기 뭐 폭등할 것 같아요? 이미 영끌 겪어봤는데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미 영끌 세대들 중에 일부 했다가 탈락자나 뭐 이렇게 한이 맺힌 분들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 복골복이다 그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오르더라도 한계가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다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너무 높다. 실제로 돈도 없고. 더 결정적인 게 뭐냐. 서울 시민의 40%가 연소득이 월로 따지면 300만 원 이하예요. 집 못 사요. 왜? 안에 있는, 수요가 있어야 집을 팔릴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심하게 얘기하면, 아까 저 위원님 말씀, 60%의 집을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집이 나와. 그럼 사줄 사람이 있어야 팔고 전세를 놔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건데, 지금 그 시기라 이거죠. 제가 봐도. 이거는 조금 여러 가지 입주 물량과 소득의 여건을 봤을 때 이미 영끌 때 살 사람들은 다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5억씩 그냥 대출해줘도 집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거래량이 안 불잖아요. 왜? 무조건 또 배팅 의식이 있으면 사겠죠. 올라가겠다는 거. 그럼 말씀하신 대로 매물도 늘 일이 없잖아요. 다 정반대의 모습을 가리키는 건 뭐냐. 시장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깨알 같은 수요자들이 합리적으로 어느 방향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변동성이 있지만 정부가 그게 노벨상 받았잖아요. 정부가 그냥 엄청난 대책을 썼는데 말을 안 들어 시장이. 그러니까 이제 들을 때도 있죠. 어떨 때 정상적이고 여유가 있고 부담 능력이 있는 유효수일 때는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무리가 온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 수요가 좀 제한적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말이고 이번에 그 신고가들 했던 것 중에 80%가 지금 등기를 안 했잖아요. 그것도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1월 달에 계약하는데 아직 등기를 못 쳤어요. 왜 못 쳤죠? 세금 때문에. 그리고 그럼 누가 산 거예요? 무주택자가 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려왔으니까 다시 한번 투자하는, 이미 영끌 때 수익을 본 분들이 지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밑에 사람이 사줘야 되는데 실수가 없으면 못 가잖아요, 배가. 그런 개념에서 노원구는 보세요. 막 올렸는데 집값이 못 올라가요. 그만큼 거품이 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거품은 우리가 맥주는 좋아하지만 결국은 비잖아요. 거품이 사라지잖아요. 사라져야 세장을 따르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안 사라졌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맞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정책 효과가 되게 큰데 김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한국의 부동산 정책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전체 그 변수 덩어리를 이제 구분한다면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덩어리는 4가지다. 하나가 거시경제, 펀더멘탈. 여기 이 안에 금리가 들어가죠. 근데 사실은 금리가 지배적이죠. 거시경제 덩어리는. 이걸 이제 하나고, 이게 우리 통계학에서 이거를 이제 컨스트럭이라고 표현하는데, 컨스트럭 안에 들어가는 여러 베리어블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가 거시경제, 펀더멘탈, 두 번째가 수요, 세 번째가 공급, 네 번째가 정책. 4가지 변수의 덩어리들이 매매 가격을 공통적으로 작용한다. 수요를 결정짓는 변수들이 쭉 있고요. 공급을 결정짓는 변수들이 쭉 있는 거고, 그리고 정책을 결정짓는 변수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정책을 결정짓는 변수의 덩어리에 하나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되겠죠. 어쨌든. 그리고 이런
수요와 공급, 정책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게 거시경제인 거고,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당 부분 동의하는 게 정책이 맞다 틀리다의 얘기가 아니라 이 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될까, 정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 이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정책의 방향성은 기준금리는 통화정책이지만, 좀 우스갯소리 하겠습니다. 기준금리는 통화정책이지만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재정정책이다. 그렇죠. 제가 좀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표현이.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시중금리이기 때문에 정책금리 안 돼. 근데 그만큼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만큼은 정책적으로 작용받는, 라면 가격도 떨어뜨리잖아요. 주택담보대출 금리 못 올립니다.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한이 있어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잡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정책 기조가 그렇고, 적어도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정점이 22년 10월이었거든요. 먼저 정점 찍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정점은 지금이거나 아니면 23년 하반기에 올 텐데. 그죠? 둘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이 정점이거나 하반기가 기준금리의 정점일 텐데,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정점은 22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하향 안정화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만큼은 다시 22년 10월 이전 수준으로 다시 올려놓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통제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영향은 매매 가격에 영향을 준다라고 본 거죠. 정책적인 측면에서 뭐 다른 변수도 있겠지만, 규제 완화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정부가 통제하는 대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책적인 효과로 영향을 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왜냐면 막 주십시오. 제가 박 교수님이 만들어 온 자료 중에 굉장히 재밌는 그래프를 봤거든요. 이게 흥미로운 건데, 네. 이게 왜 흥미롭냐면, 지금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이 있잖아요. 네. 저게 이상하게, 이 이후에는 없는 거네요. 저는 이런 자료를 감히 요구할 수 있는 그 사회적 포지션이 없고, 최운열 의원실에서, 금감원하고 주공에서 만든 그게 마지막 통계였어요. 네. 어떤 의원실에서 이걸 취합해서 받아야 되는데, 네. 그게 없잖아요. 근데 이게 추후에 그려보면,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너무 좋을 텐데, 늘었죠. 추후에 보면 되게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예. 왜냐면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변동금리 가계대출,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이 증가해요. 네. 이거 기준금리 이해가 떨어지면?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면 예. 사람들은 변동금리로 받으려고 해요. 예. 그 비중이 증가한다고요. 네. 반면에 기준금리가 굉장히 높게 오르잖아요. 예. 그러면 뭐가 증가하는 줄 아세요? 고정금리가 증가해요.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반대죠. 그렇죠. 반대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결정하려면 금리가 낮으면 뭘 해야 됩니까? 고정금리를 받아야죠. 네. 근데 금리가 낮아지니까 사람들은 더 낮아질 걸 기대해요. 네. 충분히 낮은데. 그래서 고정금리로 받아요. 아니, 변동금리로. 네. 그리고 반대로 지금처럼 금리가 높게 오르면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떨어질 건데 네. 사람들은 고정금리로 받아요. 겁이 나니까. 더 오를까봐. 네. 이게 바로 정책이 갖고 있는 맹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규제를 완화해 주잖아요. 그러면 집을 사는 게 아니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더 완화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안 사요. 반대로 그래서 집값이 오를 때도 규제를 엄청나게 했는데 집값을 못 잡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규제를 해도 나중에 풀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책으로 저희가 참여자들의 예측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정책이 무력하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특례보금자리에서 8%대, 7%대 금리에서 4%짜리라니까 막 가서 샀지만 그게 시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긴 힘들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정책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건 모두 다 똑같은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투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화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피드백으로 움직입니다. 즉, 이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정책으로 내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을 그 예측하는 건 전 동의합니다. 이 정부가 지금 정부가 완화책을 쓰고 막 이런 정책을 쓸 거예요. 근데 그 정책이 꼭 집값을 올리느냐? 아닐 수도 있다. 사람들은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지점을 꼭
저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 네. 예를 들어서 양도세를 완화해 준다? 그럼 바로 집 사서 안, 왜냐면, 지금 한 사람은 더 낮춰질 것 같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엔, 네. 제가 좀 저희니까 설명해야죠. 말씀 안 끝났어요? 아니, 이 자료는 설명을 안 했어요. 네. 근데 잠깐만요. 제가 토론 중에 죄송한데 우리가 생방인데 벌써 시간이 다 가지고 15분 진짜요? 남았어요. 그래요? 근데 제 자료 얘기는 하나도 못 아, 그랬구나. 미안합니다. 그래서 제 자료 얘기도 좀 예, 하고 예,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야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제 자료 얘기를 하고 네. 시간 안 빼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하세요. 물론 우리 한문도 교수님 또 이광수 위원님 이것도 진짜 재밌는 박정수 네. 교수님 네. 이거 만들면 죽을 뻔했어요. 이거는 제가 이거는 설명 듣고 싶은데. 이따가. 일단 우리 교수님 먼저 시간 남으면. 예. 그래도 이 중에 한 10분은 제 얘기 들으러 오셨어요. 그럼요. 이거 하셔야죠. 그래서 10분께는 제가 또 진행자가 말씀을 충분히. 드려요. 아니요.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최대한 이분하게 네, 맞아요. 말씀을 드리려고 네. 저도 살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아까 주셨던 의견 중에 변동금리 대출자 이 비중이 21년 끝자락에 87.5%로 늘었어요. 근데 이 변동금리로 대출하는 이 대출자가 앞으로 금리가 더 떨어질 거야라고 알고 투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알고 투자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더 금리가 떨어질 거니까 변동금리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럼 죄송합니다만 아무 생각 없이 투자한 거예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 받는다. 구독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투심이 강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되게 중요한데 그만큼 투심이 제가 강했고.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적응적 기대를 하기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떨어질 거다. 네. 그래서 아무 생각 안 제 해요.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금리가 네. 떨어질 거기 때문에 또 떨어질 것이다라고 기대한 것도 있겠죠. 네. 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어요. 네네. 앞으로 오를 일만 남았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한 15% 정도 고정금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갑자기 대출이 느는 거예요. 금리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주택 구매로 이어지는 거예요. 2020년, 21년. 그때 갑자기 늘어나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때 마침 변동금리 대출, 변동금리가 더 싼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변동금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아무 생각 없이 대출을 선택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변동금리가 더 싸네? 변동금리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변동금리가 더 싸지 않나요? 안 그렇습니다. 금리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구간에는 오히려 변동금리가 더 정말 죄송한데 이거는 제가 얘기를 해드려야 오해가 좀 풀릴 것 같아요. 제가 괜히 이 자료를 설명 안 드리고 했다가 이제 길어진 건데 이거요? 이 자료를 가져온 이유는 고정금리라는 건 국가의 정책적 뒷받침이 없으면 고정금리 시중은행이 안 해요. 무슨 얘기냐면 2011년 전까지 변동금리 그 비중이 지금 80% 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때 과반 이상이 훨씬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거치식이고 그러다 보니 이게 금리 변동의 취약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 그동안 국민들은 자꾸 변동금리만 했느냐? 시중은행의 창구 직원의 권고였거든요. 그 창구 직원들은 사실 우리 모두 경제 지식이 이렇게 해박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창구 직원이 뭐 앞으로 금리 뭐 이렇게 어떻게 되니까 이걸 어떠세요? 권하는 대로 사실 체크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아마 들으시는 분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시중은행의 창구 직원들은 왜 그런 변동금리를 취했느냐? 금리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넘긴 거잖아요. 그 은행이 그걸 떠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2010년도부터 국회에서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해서 고정금리를 권장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갑자기 변동금리가 이렇게 언제냐면 이게 잘 안 떨어지는 87%까지 변동금리였던 것이 76%, 75%, 69%까지 왔다가 60%에서 더 안 떨어진 이유는 저 때부터는 김광숙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였어요. 그러니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가 더 싼 거예요. 바로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는 다시 변동금리가 안 간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저금리가 형성됐던 변동금리 높았다가 낮춰놓은 것도 결국 국가의 정책이었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거고 그 정책의 고정금리 선을 잘못 설정해서 야 이제 이거보다 변동금리가 더 싸 그렇죠. 해서 그걸로 다시 올라갔다 그 얘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정확하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뭘, 어떻게 네. 됐느냐 특례 보금자리 론이라는 이 국가에서 책정한 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으니까 상반기에서 60조 책정한 것 중에 30조를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반기도 이 돈들이 꿈틀꿈틀 될 가능성이 있다. 그거 설명하려고 가져왔던 거예요. 정확한 네, 표현이시네요. 네, 네, 맞는 말씀이세요. 네. 오히려 변동금리 대출자가 많았을 때는 변동금리가 싸서예요. 맞아요. 고정금리 대출자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구간에는 고정금리가 더 싸요. 지금도 그래요. 은행에 가시면. 은행도 위험을 회피하고 싶어서 고정금리가 더 싸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다라고 가볍게 네, 코멘트하고 네, 네. 이제 10분 정도밖에 안 네, 남았으니까 네, 제가 가볍게 네, 제 네. 의견을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매 가격 등락률. 저는 이 부동산 시장을 전망한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고 제가 전망한 부동산 시장은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을 전망하는 겁니다. 네. 박정호 교수님 집값도 아니고 제 집값도 아닙니다. 네.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이 0을 통과하면 그러니까 전주보다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도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값이 0을 통과하면 반등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0을 통과한 채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0을 통과하는 그 지점부터 통과는 하겠지만 2020년, 21년처럼 지난주 대비, 전주 대비 등락률이 0.5, 0.4까지 오진 않고요. 0.1, 0.2 매우 진부한 완만한 상승 흐름, 전주보다는 오르는 그런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아까 거래량 말씀 나왔어요. 근데 죄송한 표현입니다. 우리 이광수 의원님 거래량 중요하다. 거래량 중에서도 매도 물량을 말씀 주셨어요. 근데 그 매도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도 그 이상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전환되고 있는 변곡점에 놓였다고 보는 거예요. 매도 물량만큼이나 매수세가 매우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량을 기준으로 보시면 지금 이게 빨간색이 지금 현재입니다. 23년 5월. 근데 22년 6월 거래량이 5만 호였거든요. 그러니까 22년 5월 이후로 거래량이 가장 많은 지점인 거예요, 지금. 22년 5월 이후로. 1년 반 만에. 예, 지금 거래량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조정 국면 이후로 가장 거래량이 많아요. 자, 거래량이 많고요. 그 다음 제가 그동안 계속 강조했던 거. 왜냐면 저도 한문도 교수님하고도 인터뷰해봤고, 이광수 의원님도 해봤고, 박정호 교수하고도 토론을 많이 해봤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공통적인 소재가 미분양주택이에요. 미분양주택은 어쨌든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이니까 미분양주택이 해소되면 가격은 오르는 거고 미분양주택이 쌓이면 가격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저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작년 10월에 전망할 때도 미분양주택 건수가 23년 중반을 기점으로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 그걸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하향 안정화되는 건 뭘까요?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아지는 기점이라는 거예요. 편곡점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해주는 수요가 얼마나 반등했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요세를 가장 대변해주는 여러 변수가 있지만 구매 여력을 보여주는 소득과 관련된 지표들, HAI나 PI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한 가지 중요한 매수세는 구매 의사다. 구매할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구매 의사를 보여주는 그 지표가 주택가격 전망 CSI입니다. 이 지표가 이미 100을 통과해서 올라왔어요. 100을 통과해서 올라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집값보다 1년 후 이맘때, 그러니까 7월 1일 집값, 오늘이 며칠이죠? 7월 3일인가요? 예. 23년 7월 3일 집값보다 24년 7월 3일 집값이 더 높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그렇게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당연히 구매 의사가 반영되는 거예요. 구매 여력이 없다라고 하시잖아요. 모두가 가난해지고 있죠? 맞아요. 근데 그 모두가 가난해짐을 느끼는 계층들, 죄송합니다. 저소득층이 구매 여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구매 여력은 거대한 돈입니다. 아까 상공회의소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마 상공회의소 많이 다니셨을 거예요. 지역에.
그쪽 가면요. 그냥 소위 어떤 사람들이냐면, 뭐, 자산가라고 하는 분들이, 저는 자산가 기준 5천억. 그러니까 5천억 이상의 자산가들. 그 자산가들이 돈을 움직이는 거죠. 어디로 넣었다? 어디로 넣었다. 은행에 둘까? 부동산에 둘까? 주식을 둘까? 사실 내 집 마련 수요, 이것도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 거대한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나를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매수세가 반등하는 속에서 투자 수요와 실질적인 거주 수요, 이 두 가지가 실수요가 같이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반등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세 시장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전세 수급 지수도 다시 반등합니다. 뭐냐면 다시 주택담보대출금리나 전세담보대출금리 이런 것들도 정점 찍고 이미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계속 올라갈 때, 전세금리가 계속 올라갈 때 그때 월세를 잠깐 선호하다가 다시 전세 가격 이 정도면 많이 떨어졌네? 이제 전세 사도 되겠네? 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전세 수요가 다시 그러니까 의외로 역전세 난이 오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오긴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강하게 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뭐 보여드릴 지표들은 굉장히 많지만 전세 가격 관점에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린다면 모두가 동의하듯이 매매 가격 등락률과 전세 가격 등락률이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매매 가격만 반등한다는 게 아니라 전세 가격도 반등하기 때문에 오히려 매매 가격보다 먼저 반등할 거예요. 보시면 하락하는 하락률이 더 높았죠. 여기 보시면 23년 초에. 근데 반등하는 것도 오히려 전세 가격이 먼저 지난주보다는 오르는 그 지점이 전국 평균 가격이 그 지점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조심스럽습니다만 7월, 8월 중에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의 지난주 대비 반등하는 지점, 그게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는 지표가 매매 가격의 반등이라는 기술적 반등, 그런 흐름은 어떻게 찾아올까? 생각해보는데, 봐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한 반에 10명이 있어요. 10명 중에 10명이 성적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하락 국면.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성적이 반등해요. 반등했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2명이 반등해서 반등했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3명? 4명? 아니에요. 5명. 변곡점이죠. 6명이 반등한다 그러면 성적이 반등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집값이 서서히 움직이는데, 자, 지금 보여드리는 걸 확대해 보면, 이거는 서울시 구별 집값 등락률.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어요. KB 통계입니다. 여기 보시면, 짙은 파란색이 맴도는 구간이 22년 말, 23년 초에, 짙은 파란색이 얼음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차디찬 물. 그러다가 짙은 파란색이 하늘색으로 바뀌죠. 점점 흰색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부분 있죠. 빨간색이 따뜻한 물로 이미 바뀐 거예요. 송파구 같은 경우는 8주차, 이미 8주차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밑에가 지금 잘려서 안 보이실 텐데, 아니요, 송파구부터. 송파구가 먼저 8주차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조금 이상하네요. 표시가 안 됐네요. 빨간색 표시가. 이미 0.03부터 8주 전부터 바뀌었습니다. 플러스로 바뀌었고요. 강남구는 6주 전부터 바뀌었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종로구도 4주, 5주차 바뀐 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구, 광진구, 서초구도, 그리고 양천구까지도 2주차 반등 기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아직은 10명 중에 4명만 성적이 반등한 거예요. 근데 5명이 반등하고 6명이 반등하는 그런 지점이 7, 8월 중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반등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런 기조로 저는 의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쭤볼게요. 말씀 네. 잘 들었는데 그 상승이 늘어난 거 맞잖아요. 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밑에 보면 역으로 하얀색이었다가 파란색으로 바뀌는데도 있어요. 그만큼 나왔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 얘기도 맞는데 네. 이것도 생각을 해본다면 아직은 보합이다. 네. 어떻게 갈지 모르겠다. 예. 그죠? 그러면 뭐 계속 하얗다가 갑자기 파란 걸로 바뀐 데가 어디냐? 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입주 물량이 있는 데 바뀌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좋습니다.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산시장의 속성상 계속 빠지는 자산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아까도 이제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거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떨어질 때하고 뭐 똑같이 된다는 가능성은 뭐 크게 보고 있지 않는데 이거 보시면 이게 대치동 엄마아파트 실거래가를 점으로 찍어드린 건데 잘 보시면 2006년도에 7억 5천이
11억 5천으로 오르죠. 그러다가 이게 다시 7억으로 빠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2009년도에 저게 10억 이상으로 오르잖아요. 쫙 올라가죠. 그러니까 자산시장이 계속 빠지진 않아요. 제가 볼 때 이런 병목 구간이 온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전체 지금 이게 계속 상승하진 않잖아요. 이게 다시 빠지잖아요. 다시 말이죠. 근데 그래서 이제는 이런 리스크가 이제 저희가 크다고 보는데 아까 이제는 이게 전세 가격 말씀하셨는데 그게 중요한 건데 네. 전세 가격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두 가지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전세 가격은 거래 가격처럼 월별 가격으로 비교하시면 안 돼요. 2년 전 가격하고 비교해서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아까 보시는 지표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네. 2년 전에 엄청나게 올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올라도 그 격차는 더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맞아요. 더 심각해진다는 네.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미분양 아파트 얘기하셨는데 제가 계속 얘기 드린 것처럼 미분양이 감소한 건 건설사들이 분양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수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미분양의 절대수가 증가합니까? 근데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지금 건설사들이 되게 어려워요. 부동산 PF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냐면 계속 이자만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분양이 쏟아질 건데 그러면 당연히 미분양은 다시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모수에 대한 관점도 좀 생각하시면 좋겠다. 좋습니다. 예. 그분 요거 아까 요 말씀에 대해서 마무리? 코멘트는 예, 하세요. 아니면 하세요. 그 10분 후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하시고 먼저 아니면 가셔. 요거까지 말씀하시고 요거 먼저 가시고 나머지 아니, 같이 시작해놓고 뭡니까? 이거? 아니 가셔야 된다고. 저는 이거 국제분들이 말씀해 중요하니까 주세요. 듣고 싶어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림이 아유, 이거 그리려고 죽을 뻔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그 이번에 특례 보금자리 론과 같은 정책적 효과 때문에 반등한 지역은 파란색. 그리고 파란색? 네,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기저가 정책적 효과라든가 이런 정책 이슈나 외부적인 요소와 상관없이 꾸준히 올라가는 지역이 붉은색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저 슬슬 결론이 같이 나가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그 김광석 교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구별로 변화되는 거 보면 우리 한문도 교수님이 딱 집어주셨잖아요. 어떤 데는 다시 파란색 되지 않았나요? 어떤 데는 빨간색 되고. 그리고 제가 얘기 드렸던 그 양극화적인 흐름. 그리고 저도 이거를 오늘 전 결론으로 뭐 두 분 선배님들 쟁쟁한 분들 오시는데 그냥 오기 그래서 밤새 하나 그려온 건데 이렇게 봐서 이 밑에 있는 이 우리 흔히 말해서 좀 표현이 격합니다만 핫플레이스라는 곳은요 정책으로 도움받아서 집 사는 데가 아니에요. 네. 그냥 내가 집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2%든 3%든 예를 들어 2%씩 계속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률이 뭐 2% 이렇게 할게요. 잠깐 시간 주시면 경제 성장률이 2%라는 건 평균이 2%니까 누구는 5% 성장하고 누구는 제로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럼 5% 성장하는 사람은 6년 정도 지나면 자기 재산의 2배가 돼요. 네. 왜냐하면 72% 룰이라고 해서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야 나도 이제 좋은 집 좀 살아보자. 이런 수요가 생겨요. 그 수요가 이번에도 그 가수 누구죠? 그 50억짜리 산 그 트로트 가수. 갑자기 영웅. 네, 임영웅. 예. 그런 친구들 같은 수요가 생기는데 이건 정책과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1960년대 100불 국민소득에서 지금 3만 불까지 올라온 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밖에 없어요. 네, 네. 그런 과정에 뭐가 있다? 예쁜 집, 살기 좋은 집, 쾌적한 우리 국민소득에 맞는 집이라는 건 80년대, 60년대, 70년대 지어진 재건축 때문에 사는 집이 아닌 그것 뺀 나머지는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럼 그런 동네의 집은 새 아파트 지어놓으면 올라요. 네. 그래서 그런 지역과 정책 효과가 있는 곳과 정책을 줘도 변화가 없는 곳이 지금도 보여지고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저 네. 빨간 표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격 상승? 이게 5년 동안 정책적 이슈 때문에 변화 없이 그냥 꾸준히 자기 흐름을 타고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만든 거예요. 네. 5년 보신 거예요, 이거? 5년만 봤어요. 5년 동안. 더 엑셀을 넣을 수가 없어서 시간이. 그러면 그러니까 말씀 속에 그러니까 그 의견 저도 공감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정책의 효과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죠. 네. 정책의 효과는 있죠. 네. 네,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것도 그 근거가 예, 맞습니다. 정책의 효과가 있지만 가격이 올라가는데 정책 때문에 떨어뜨리거나 가격이 떨어지는데 정책 때문에 오르거나 이 정도의 효과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한적이죠. 예, 제한적이다. 그러나 기여도는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예. 어쨌든 뭐 우리 약속한 시간은 이미 지나서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은 말씀을 나누기보다 좀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일단 말씀을 나누고 제가 그럼 먼저 좀 얘기할게요. 예,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기 철부지란 말이 있어요. 아시죠? 그 누가 부동산에 처음 도입한지 아세요? 김광석 교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감명이 깊었어요. 제가 좀 뭐라 그러지? 모방을 뭐라 그러죠? 이렇게 성대묘사처럼 비슷하게 해볼게요. 예. 성대모사. 어떤 강연장에서 저는 이제 패널로 나갔죠. 교수님이 여러분 철부지 아세요? 딱 이런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 철을 모르는 사람은 철부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부동산이든 경제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자본주의는 제가 조금 공부해 보니까 사이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거를 이제 이 전문가들 다 아세요. 근데 이제 생활에 바쁘실 때는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그게 철부지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을 알면 언제 사고 언제 팔고가 그냥 보이거든요. 제 주위에 실제로 그걸 아니까 그분들은 이제 교육을 많이 받거나 이러면 이제 선생님처럼 프로그램을 이런 거 많이 보면 이제 생기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제 주위에 좀 아는 분들은 다 그 영클 완 전 벌써 한 8개월, 9개월 전에 다 팔았어요. 영클 되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팔았는데 더 올랐죠. 이거 신경 안 써요. 왜? 또 내려올 거 아니까. 지금처럼. 그리고 지금 그분들이 뭐라 그러는지 말씀드릴까요? 지금 아직 살 때가 아니야. 안 떨어져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밥 먹고 부동산만 한 사람들이 80%예요. 제가 아는 분들이. 그럼 거기까지 이해되죠. 결국 부동산은 사이클인데 절대 6개월, 7개월 하고 끝나는 거 없어요. 오래 가요. 텀이. 그래서 너무 쉽게 교수님 의견에 반박이죠. 너무 쉽게 반등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위원님 보여드렸잖아요. 아까 이 그림 아까. 그 그림처럼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내려갔다 힘 못 쓰고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많은 시기인 것 같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당분간 파도가 치는 건 피하자. 좀 해가 뜨고 맑아지면 배를 띄우자. 그때 뭐 조금 기름값이 더 들어도 가기가 좋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파도 칠 때 하면 맨날 고민해야 돼. 잠 못 자고. 그럼 건강해지면 돈도 의미가 없잖아요. 제 말이 아마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전형적인 뭐랄까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이 근거 있게 말씀하셨는데 전형적으로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기는 통계적 허점이 조금씩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그 가격이 비싼 데는 하락률이 낮게 나타나죠. 그렇죠. 네, 하락할 때. 그렇죠. 네, 물론 상승할 때도 그렇긴 한데. 네. 그런 점에서 좀 엄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 사실 이걸 보면 마치 불패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6개월, 7개월 동안 가장 많이 빠진 게 강남 3구에 몰려 있어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내 집 마련하실 때 꼭 한 가지 그러니까 관행적인 생각 버리셔야 된다. 뭐냐면 불패는 없고 다 가격도 빠지기도 하고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데는 불패야, 그런 데는 좋은 지역이야. 사실 이런 거 없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냐면 이런 얘기를 해드려야 희망이 있는 겁니다. 별로 없죠, 진짜.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실제로 많이 빠져요. 비싼 데가. 가격으로 보면. 근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5억이 10억으로 오르면 100%가 올랐지만 10억이 다시 5억으로 제자리로 갔는데도 50% 빠진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통계적으로 보는 거 말고 실제로 아까처럼 가격을 직접 보시고 변화를 좀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은데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볼 때 편견이 되게 많아요. 강남은 누구나 살고 싶지. 그래서 강남 집값은 안 빠져. 아닙니다.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 말씀은 이제 길어질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거 하나는 여러분들 그래서 변화를 읽으시고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우리 논의 중에 뭐 제 말씀을 많이 들었죠. 했는데, 포인트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 말씀도 너무나 주옥 같고, 또 위원님의 그 분석도 너무나 훌륭하고, 저도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제가 분석한 걸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과정인데, 매매 가격 등락률의 흐름, 사이클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짧아졌다. 그러니까 짧아졌다고 해서 어제 오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 2년 정도 주기로 굉장히 짧아졌다. 1.5년, 1년, 1.5년 주기 정도로 많이 짧아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앞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그 매매 가격 등락률의 흐름도 2019년에 조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19년 하반기부터 상승하다가 20년, 21년 대세 상승, 그리고 22년, 23년 하락 구간. 그러니까 상승 구간, 하락 구간. 그러니까 이게 대략 한 1.5, 2년 주기로 짧아졌다. 짧아졌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롱텀하게 통화 정책이 이행됐는데 2008년, 2015년.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굉장히 숏텀하게 급격한 금리 인하, 급격한 금리 인상. 굉장히 숏텀하게 이렇게 전혀 다른 주기로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산시장, 주식시장에 미치는 그 영향도 돈의 흐름도 빨라진 거예요. 돈의 흐름도. 그게 이 자산시장에 미친 영향도 사이클도 빨라진 것이다. 잠깐 그 마지막으로 그 그래프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그 의도가 아까 계속 보여드렸었던 그 매매 가격 등락률입니다. 2019년에 조정됐었거든요. 완만한 속도로. 그리고 20년 들어서 대세 상승, 그리고 하락 구간.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보면 한 1년, 1.5년 요 정도 주기로 굉장히 생각보다 짧아졌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락 구간이 어느 정도 끝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의 주장에 근거하면 다시 조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희 경우에는 다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되면 그래도 상당 기간은 상승 국면에 맴돌 것이다. 뭐 하방 압력은 있어요. 그러나 상방 압력이 생각보다 더 큰 것이고 그 상방 압력 중에 하나가 박정호 교수님이 얘기하신 정책적 효과도 같이 작용한다. 특히 24년 중반까지 작용할 정책적 효과도 같이 영향을 미친다. 그게 어쨌든 그 정책이 가격을 떨어뜨리는 정책은 아니고 가격을 올리는 정책. 그게 미미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거드는 거예요. 그리고 역전세난 굉장히 우려하지만 역전세난 절대 안 올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다. 그 대란이 오지 않도록. 그 여러 가지 그 빈틈이 생길 만한 걸 다 메꾸고. 너무 정부를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그쵸. 그것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그걸 체크해 보니까 다 소화가 안 돼요. 제가 아마 정치 중립적이라는 걸 한마디로 드릴 수 있는 게 우리 이광수 의원님하고 더 라이브 중에 저도 모르게 나왔던 얘기인데 2020년, 21년에 집값이 대세 상승했던 게 정책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책이 없었으면 집값은 더 폭등했을 거라는 거예요. 정치 중립적이에요. 정책이 없었으면 집값은 더 폭등했습니다. 뉴질랜드 집값 50% 올랐어요. 우리나라 집값 20% 오를 때. 호주 집값, 미국 집값 다 마찬가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집값 등락률이 가장 낮았어요. 20년, 21년. 그러니까 정책의 효과가 없었으면 더 올랐을 것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직접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책이 작용한 한국, 정책이 작용하지 않은 한국 두 가지의 샘플이 없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집값이 오른 현상만 놓고 정책이 작용한 그 근거만 놓고 정책 때문에 올랐다. 이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역시 마찬가지 지금 현 정부의 정책은 규제 완화의 흐름이니까 이게 가격을 상승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는 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의견이고요. 정치 중립적이라는 걸 이미 드러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하면 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두 분의 그 뭐 소감이나 네. 네, 의견 뭐 어떻게 하십시오 뭐 이런 의견 마지막으로 우리 한문도 교수님부터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제가 주위에 보면 부동산에 잘 성공을 해가지고 그거를 자기 삶의 보탬이 되게 한 사람이 있고 부동산에 휘둘리는 사람도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면 이혼을 이렇게 자꾸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말리기도 하는데 네. 그러니까 목적은 행복하기 위해서 한 건데 가족이 근데 해가지고 어떻게 로또처럼 로또가 맞거나 한 번 더 연풀해가지고 막 우리 꿈에도 못 만들 10억이 생겼다 이러면 그게 막
대단히 큰 돈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따로 국밥이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왜 쓸데없는 일이 벌어지는 이런 불행한 일을 좀 봤어요, 제가. 네. 그래서 근데 보면 정말 그 정상적인 사람들은 어떠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사모님도 그랬잖아요. 팔고 나니까 오르더라. 근데 팔았을 때 손해본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위의 어떤 우리 환경이 자본주의가 네. 대출이 늘어나고 자꾸 빚이 늘어나 유지가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 네. 모든 언론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삶의 어떤 교수님 같은 말씀 듣고 이렇게 딱 가지고 있으면 편해요. 들 올랐지만 또 내려오면 내가 그때 사서 나는 계속 플러스잖아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만약에 한 50억 벌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눈이 변해가지고 100억을 채우려고 그래. 100억을 채우기 전에 이제 박살이 나는 이런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네. 드릴 말씀은 우리가 지금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이상 자산의 증식은 필수적인 것밖에 없고 네. 그 속에서 너무 욕심만 안 낸다라면 이렇게 우리 이런 강의에서 교수님 말씀 듣고 사이클만 알면 그렇죠. 무릎에 사서 그냥 배꼽에서 파는 데고 여기서 해도 되고 전혀 이 시세의 처지는 인플레이션 했지 이 정도만 하면 전혀 인생 문제 없거든요. 그러다가 운 좋게 더 오르면 그럼 마음 편하게 살고 이렇게 마인드를 가지면 전혀 문제가 없을 거다. 단 건강하지 않으면 그것도 못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적을 정말 잘 챙기셔야 돼요. 그러면 부동산 바라볼 때 여유 있는 투자 관점의 시각이 생겨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건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종우 교수님 한 말씀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광수 위원님도 마무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산시장에서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은 믿는 것을 보고 네. 보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세상을 보려고 하고 네. 근데 세상은 그거하고는 엄연히 다르게 움직입니다. 맞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뭐 투자하시건 내 집 마련하시건 주식을 하시건 사실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 어떤 철학을 배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러려면 과거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복귀가 돼야 되고 그리고 현재보다도 미래를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는 대로 믿게 되고 그리고 믿는 것을 한번 의심하게 되실 거예요. 저희가 막 돈을 벌려고 막 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과정이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개인이 발전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제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하면 반성을 더 심하게 할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자기한테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되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그만큼 반성을 처절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렇게 실수하시고 또 과거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복귀하시고 그런데 그 방향성이 미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성장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필요한 거죠. 뭐 어디가 집이 좋아요 이런 것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하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클로징 말씀드리면 이런 자리를 좀 마련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바쁘신데 이 자리까지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저도 감사합니다. 항상 커가면서 생각하는 게 동료로부터 배운다. 그러니까 저의 빈틈을 많이 메꾸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저의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더 정밀하게 부족한 부분을 메꿔가면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너무나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도 같은 방식으로 취하셔야 될 자세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혹은 경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럼 어떤 기준으로 그 경제나 부동산 현상들을 내가 디파인하고 좀 생각할 수 있는가, 미처 내가 놓치고 있던 그런 변수, 예를 들어 정책은 생각 안 했는데 정책이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 가면서 오히려 한분도 교수님보다 더 훌륭한, 그죠? 이광수 의원님보다 더 훌륭한 스스로 그런 판단, 의사결정을 갖는 분이 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그런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 저의 의견 하나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거, 듣고 싶은 이야기, 그럼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그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 말을 듣지 마시고 듣기 싫은 얘기를 하는 걸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부동산 매매 가격은 반등할 거야 라고 제 의견에 동감해요. 그럼 제 의견을 듣지 마시고 오히려 하락할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왜 그런 논거로 하락하는지를 가지고 여러분 균형감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오늘의 토론의 의미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 읽어주는 남자 TV와 또 매일경제 M+가 공동으로 주최해서 이 자리 많은 분들이 정말 3프로TV보다 더 많이 찾아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이런 건전한 토론 문화 또 정립하는데도 참여해주시고 악플 달지 마시고 상대방을 비방하지 마시고 그죠? 오히려 동조하는 사람만 응원하세요. 그죠? 동조하는 사람만 응원하시고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않으시고 그런 모두가 그런 토론 문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래 주실 거라고 믿고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